제가 굉장히 미니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살림 없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들어가세요. 실버하시는 게 예, 맞아요. 이제 거실은 그냥 비워놓고 일상생활은 여기 식탁에서 많이 하거든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니멀로 사는 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다.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건물이 7채 있으시다고? 네, 네. 이게 그동안 제가 투자하면서 계약한 계약서들인데요. 그래서 각 그 한 채당 한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앞에 라벨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전세 얼마씩 줬는지. 저는 그 요즘 좀 다주택자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2017년도에 전세 3억 9천만 원 준 집을 지금 2022년도에 4억 5천2백만 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집이 제가 보유한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을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입주할 때 이렇게 초대장 보낸 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제가 아무리 미니멀리스트지만 이건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없어요. 안 하세요? 저는 그럼 어떻게 부동산 처리하세요? 컴퓨터 쓸 일이 있으면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제가 차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 와이파이도 없어요. 핸드폰 데이터 느리게 이렇게 전환되는 거 그걸로 써요. 죄송한데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한 달에 한 7, 80만 원 나오고요. 대출 이자가 27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바디 샴푸랑 샴푸 린스 이런 거 안 써요. 그 쇼파랑 TV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기도 하고 저희 집은 방송 채널도 공중파 4채널만 나와요. 이게 주방 TV예요. 이것도 꽤 볼만해요. 전에 살던 집은 이런 TV 없는 집에서 살다가 지금 주방에 TV 있는 집으로 와서 좋아요. 저희 집 쓰레기통은 여기 이거 페트병 잘라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의 애착 가방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지오에서 분양할 때 받은 에코백인데 부동산 투자 초기에는 명품백을 들고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좀 집을 살 것처럼 보여야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냥 실용적으로 제가 계약하러 갈 때 항상 이 가방 들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고민 재테크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신명숙입니다. 북디자이너로 2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병아리 파이어족입니다. 싱글 파이어 채널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아도 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으로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의 총 자산은 41억 정도이고 현금은 3억 8천만 원 보유를 하고 있고 주식에는 1,200만 원 넣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순금을 그동안 10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았는데 그 모은 순금이 50돈 정도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빼야 할 것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23억 정도 돼요. 그리고 대출이 1억 4,500만 원 정도 있고 그러면 순자산은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도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다 보니까 양도세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요. 추후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를 현재 시세로 계산했을 때 전부 한 2억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10채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3채를 매도했고 현재 7주택 보유 중인데 영등포구 당산동에 4채를 가지고 있고요. 21평짜리 1채, 17평짜리 1채, 그리고 7평짜리 원룸 2채를 가지고 있고 광명 뉴타운에 14평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송파구 가락동에 18평짜리 아파트
한 채 있고 경북 구미시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이렇게 총 7주택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매월 들어오는 예금 이자가 110만 원 정도 되고 월세는 그중에 43만 원 정도 해서 총 153만 원이 현금 흐름의 전부입니다. 월세로 하는 거는 그 7평짜리 원룸에서 아주 이게 작고 귀여운 금액 한 채는 21만 원, 하나는 22만 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제가 7주택을 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씩 매도를 해서 그 자금을 기존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초소형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면 혜택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7월에 재산세가 7채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비싼 주택이 현재 실거래 시세로 13억인데 재산세가 8만 7천 원 나왔어요. 근데 21평짜리는 실거래 시세가 7억대인데 재산세가 그 집은 12만 원 나왔거든요. 7억짜리 집은 재산세가 12만 원인데 13억이 넘는 집은 18평이기 때문에 감면율이 커서 8만 7천 원. 그래서 제가 재산세 감면율 혜택 때문에 초소형 평수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소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가 수백만 원이 나온다면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에 투자를 하는 초기부터 절세 혜택을 공부를 해서 무조건 이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직장 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 원룸 전세를 거주했어요. 5년 동안 저축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5천만 원의 자금을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에 창동에 있는 14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창동 주공 14평 시세가 8,6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살까 말까 1년을 고민을 하니까 다음 해에 부동산이 급등을 했어요. 집값의 2배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동 주공 아파트는 5천만 원으로 살 수 없게 되어 버렸고, 그래서 2008년 7월에 그때는 제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에 13평짜리 정말 그 낡은 인테리어도 옥색으로 되어 있는 변기 색깔도 옥색이었거든요. 서울에 거기 말고는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 8천 몇백만 원 정도 끼고 1억 2,800만 원에 제가 13평짜리 썩다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된 이유가 그 집을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집은 지금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도 10이면 10명 전부 이런 집은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낡고 허름하고, 그리고 집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구조도 희한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매수했는데 매도자가 지방 사람이었고, 근데 집값이 쌀 때 한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의 갭으로 그 한 단지에 10채를 사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한 3,800 이렇게 오르니까 하나씩 수익 실현을 하던 집을 제가 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은 한 채만 사서는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때 배운 거죠. 집을 매수하고 2달 뒤에 리먼 사태가 터져서 집값이 대폭락했어요. 그때 잠실의 대형 아파트는 10억씩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침체기가 굉장히 장기간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택을 매수를 바로는 못했고, 첫 내 집을 마련한 뒤로 6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고 5년 동안은 5천만 원 밖에 모으지 못했는데 6년 사이에 1억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그 이유는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이제 전세를 깨고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있어서 1억 5천으로 월세를 받을 집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원룸하고 투룸을 분양을 했는데 이게 코레일이 5층짜리 사원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에게 이걸 분양을 하더라고요. 코레일이요. 그래서 거기에 월세를 주면 임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월세를 받으니까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도 적을 것 같아서 그때 분양가 1억 5천만 원에 분양하는 것을 프리미엄 50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그 집이 7평짜리 원룸이에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집은 보증금 1억 9,500만 원에 월세 21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한 저만의 뭐 노하우나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뻔히 이제 남들이 전부 아는 그런 평범한 투자법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꾸준히 했다는 거, 10수년간 한결같이 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검소한 생활 습관으로 자본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돈을 아꼈었냐면 직장 다닐 때 지하철 2-3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라면도 제가 두 번째 집을 사기까지는 5봉지에 2,000원 넘는 라면은 안 사 먹었어요. 근데 농심이나 뭐 팔도 이런 브랜드 라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고 마트에 PB 상품이 딱 5봉지에 2,000원짜리 파는 거 있었거든요. 그것만 사 먹으면서 종잣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적은 월급으로 1억 5천이라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고 두 번째 비법은 임차인들의 전세금과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저도 30 초반에 그 두 번째 집을 매수했을 때까지는 이런 원리를 몰라서 너무 젊은 나이에 갭투자가 아닌 월세를 받는 선택을 했는데 이걸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임차인의 전세금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남들이 다 아는 방식인데 이걸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의 돈을 빌린다든지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도 너무 높게 잡으면 2년 전에 전세 역전세 대폭락이 왔잖아요. 무리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 역시 손해를 보고 감당이 안 돼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감당 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납부를 했던 이자의 금액이 30만 원은 넘지 않을 정도로만. 왜냐하면 제가 월급이 세해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128만 원에서 그리고 퇴직하기 직전의 월급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3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다 보면 제가 금리가 상승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전세도 최대치를 안 받았어요. 전세 시세가 5억인 주택은 전세를 4억 2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역전세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집이 7채였지만 그 중에 오히려 뭐 5% 인상을 한 집도 있었고 세 번째는 시간의 레버리지 효과. 남들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원룸 아파트도 15년간 보유를 했더니 수익을 2억 넘게 남기고 매도를 했거든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한결같이. 네.